안녕하세요. 썰밤 가족 여러분. 저는 개념 없는 시댁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40대 여성입니다. 솔직히 여기에 사연을 보내기까지 많이 망설였어요. 아무리 익명성이 보장된다고는 해도 가족 이야기란 결국 제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과거의 저처럼 시짜짓하는 인간들에게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는 며느리가 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용기를 냈네요. 부디 제 사연이 누군가에겐 타산지석이 되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혼하셨는데요. 두 분 다 따로 재혼을 염두에 둔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동생을 키우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짐덩이 취급했죠. 얘네 다 김씨 집안 핏줄이잖아. 난 안 키운다고 계속 말했으니까 당신이 데려가. 참나, 당신이 그러고도 애 엄마야? 세상 전체 지 배 아파 낳은 애들을 못 키우겠다고 하는 옆에 내가 어딨어? 그것도 남자에 미쳐가지곤. 왜? 뭐 그 자식이 너 혹 달고 오면 안 받아주겠다디? 여기서 그 사람 얘기가 왜 나오는데? 그러는 넌 바람 안 폈니? 언제는 그 상간녀가 애들 덕 다 키워줄 거라며. 막상 너 이혼하고 가려니까 애들은 안 된다고 했나 보지? 그런 년이 퍽이나 너한텐 지고지순하겠다. 지금이야 네 돈 보고 간이고 쓸기고 다 내어줄 것처럼 굴지. 너 늙고 병들어봐라. 또 다른 놈이랑 바람나서 너 버릴 거다. 이게 진짜 어디서 악담이야? 어쨌든 난 애들 못 키우니까 엄마인 네가 키워. 그렇게 부모님은 끝에 끝까지 치고받고 싸우기만 했고요. 결국 저와 동생은 눈칫밥을 먹으며 여기저기 떠돌다 시골에 혼자 살고 있던 할머니에게 맡겨줬어요. 할머니도 처음엔 저희 자매를 맡는 걸 거부하셨지만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내 새끼들 고아원에 보낼 수도 없고 내 손으로 키울 수밖에 없겠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느꼈던 커다란 안도감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할머니마저 저와 동생을 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착한 아이가 되겠다고 다짐했더랬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어요. 할머니는 가진 것 없는 가난한 노인이었거든요. 살던 집은 오래된 단칸방이었고요. 생활비라고는 고작해야 정부에서 나오는 쥐꼬리만한 장애연금뿐이었죠. 할머니는 한쪽 다리가 많이 불편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기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는 애저녁에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를 비롯한 다른 자식들은 할머니를 없는 사람 취급했죠. 그래도 아버지가 저희를 맡긴 뒤로 양육비랍시고 몇 년간 돈을 붙여오긴 했는데요. 그마저도 바람피던 상간녀와 재혼한 뒤로는 뚝 끊겨버렸네요. 그러다 보니 저와 동생은 어릴 때부터 이 배고픔이라는 걸 늘 달고 살았죠. 한창 자라나는 성장기에 삼시세끼 다 챙겨 먹기는커녕 제대로 된 한 끼조차 해결하기 어려웠어요. 학교에서 급식이 나오는 날이면 그게 유일한 한 끼였고 방학 때는 밥 대신 라면 한 봉지로 하루를 버티는 날도 많았죠. 그러다 라면마저 똑 떨어지면 설탕물이나 밀가루를 개어 먹으며 허기를 달래곤 했네요. 하지만 배고픔보다 더 힘들었던 건 가난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당시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만 무료급식을 먹었는데요. 문제는 그걸 먹으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무신경한 담임 선생님은 늘 월말이 되면 반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를 불러내 신청서를 쓰게 했고요. 그중 못된 아이들 몇 명은 그걸로 저를 놀렸죠. 지은이 너 거지야? 우린 돈 내고 급식 먹는데 넌 왜 공짜로 먹냐? 그러니까 누군 뭐 돈이 나만 하는 줄 아나. 짜증나 진짜. 야, 넌 공짜로 먹으니까 밥도 조금만 먹어. 자꾸 그러지들 마. 불쌍하잖아. 지은의 엄마 아빠도 없어서 할머니랑 사는데. 아, 나 지은의 할머니 본 적 있어. 그 할머니 다리 병신인데 맨날 한쪽 다리 질질 끌면서 폐지 주우러 다니더라.
아우, 진짜? 완전 거지 할매잖아? 그 할머니의 그 손녀네. 내성적이고 소심했던 저는 친구들의 폭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집에 와서 엉엉 울면서 할머니에게 원망을 쏟아냈죠. 할머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왜 급식비도 못 내서 내가 거짓 소리를 들어야 하냔 말이야. 미안하다, 은혜야. 할미가 능력이 없어서. 아유, 우리 손녀가 별소리 다 듣네. 할머니 미워. 할머니도 밉고 나 버린 엄마랑 아빠도 미워. 말은 그렇게 해도 사실 무엇보다 미운 건 내 자신이었어요. 반 친구들 앞에선 한마디도 못하는 주제 할머니 앞에서만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리는 것도 싫었고요. 돈 한 푼 벌지 못하는 무력한 어린 아이일 뿐이라는 것도 화가 났죠. 할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 것처럼 옆에서 저를 끌어안고 말없이 토닥여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아 보이자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셨죠. 은혜야, 넌 아무 잘못도 없다. 다 이 할미가 능력이 없어서 너랑 은희를 제대로 못 키우는 거야. 이 할미가 문제지, 문제.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애초에 부모님이 저와 여동생을 버리지 않았다면 할머니가 이런 고생을 할 필요도 없었던 거잖아요. 할머니의 저희에 대한 사랑은 눈물겨웠어요.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주우셨고요. 쌀이 떨어지면 이웃들에게 사정을 해서라도 저희 먹일 양식을 구해오셨죠. 하지만 결국 그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할머니가 병이 나버리셨거든요. 처음엔 단순히 피로 때문에 몸져 누우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기침을 심하게 하시더니 사지를 덜덜 떨며 좀처럼 일어나질 못하셨죠. 동네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폐암입니다. 당장 수술하고 항암 치료 들어가야 하는데 할머니 연세에 영양결핍까지 겹쳐서 면역력이 너무 떨어진 상태예요. 이대로는 수술도 항암 치료도 버텨내지 못하실 겁니다. 그럼 저희 할머니는 어떡해요? 죽는 건 아니죠? 그쵸? 제 질문에 의사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함께 병원을 와준 복지센터 선생님이 말없이 제 어깨를 쓰다듬으셨죠. 저는 저와 동생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가족인 할머니가 떠날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당장 할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병원비였어요. 제대로 된 보험 하나 없던 할머니였기에 병원비를 전부 생으로 내야 했는데요. 계산해보니 수천만 원이 훌쩍 넘더군요. 당장 통장에 몇십만 원도 없는 처지에 그런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낼 수 있을 리 없었어요. 당장 떠오른 건 아버지였어요. 거진 10년 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정작 전화를 받은 건 아버지가 아니라 낯선 여자였어요. 여보세요? 저 거기 지영수 씨 댁 맞나요? 맞는데요. 누구세요? 전 지영수 씨 딸 지은혜라고 하는데요.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곧 귀에 거슬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아, 네가 그 전처 딸이구나. 진작에 연 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웬 전화? 그게 저희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당장 수술비랑 병원비가 필요한데 아버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자 상간녀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하! 웃기고 있네. 예, 우리 그이가 그 할망구 병원비를 왜 내주니? 너랑 그 할망구 버린 게 언젠데? 그래도 할머니는 아버지 엄마잖아요. 일단 아버지랑 통화를 좀... 아니, 제 얘기라도 좀 전해주세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애원했지만 상간녀는 단칼에 제 말을 잘라버렸어요. 이제 그이 돈은 그이 혼자만의 돈이 아니야. 내가 법적으로 와이프기 때문에 엄연히 공동재산이라고. 그리고 난 너네랑 그 할망구한테 10원 한 장 줄 생각 없어.
결혼할 때 그거 조건으로 걸고 들어온 사람이라고. 내가 혹시나 싶어서 말해두는데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마. 전화 끊는다. 뚝 그렇게 무정하게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죠. 울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조차 모르겠더군요. 나중에 복지사 선생님이 따로 아버지에게 연락했지만 결국 아버지는 끝까지 돈을 보내오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 사람이 지금이라도 아버지 노릇을 해주길 바란 제가 바보였죠. 그래도 다행히 병원 원무과에서 도움을 줘 병원비를 일정 부분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큰 돈이 필요하긴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던 단칸방을 빼 그 보증금으로 할머니 병원비를 냈어요. 덕분에 할머니는 무사히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됐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퇴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만 했어요. 그쯤 저희 사정을 알게 된 엄마가 연락이 와 동생만이라도 본인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재혼 상대 눈치가 보여 저까지 가는 건 힘들지만 동생뿐만이라면 어떻게든 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가지 않겠다고 떼쓰며 우는 동생을 엄마 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 병실 간이 침대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할머니 병원비를 대야 했으니까요. 학력도 이렇다 할 기술도 없었기에 허드렛 일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작은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고 마트에서 카트를 나르는 일도 했어요. 몸은 고대도 손에 쥐어지는 돈은 몇 푼 안 됐지만 그마저도 없으면 저와 할머니는 길거리에 나앉아 굶어 죽을 판이었죠. 그렇게 어린 나이에 생계를 책임지면서 저는 철이 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어른이 되어버렸네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있기에 견딜 수 있었는데요. 언젠가부터 할머니 상태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파도 늘 밥만큼은 남김없이 싹싹 드시던 분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밥을 반 넘게 남기시더군요. 할머니 입맛 없어요? 요즘 왜 이렇게 못 먹어? 아니요, 그냥 속이 좀 더부룩해서. 하지만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자 걱정이 됐어요. 결국 슬쩍 간호사님께 여쭤봤는데요. 간호사님이 한숨을 쉬며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할머님이 일부러 식사량을 줄이려고 하세요. 손녀가 돈 벌어 병원비 되는 거 아시니까 자꾸 병원비 아껴야 한다며 밥도 덜 드시고 주사도 안 맞겠다고 하시고. 순간 눈물이 팽 돌았어요. 본인이 아픈 와중에도 저를 생각하는 할머니 때문에 미칠 것 같더군요. 저는 바로 병실로 돌아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밥 잘 드셔야죠. 그래야 건강해지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버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할머니랑 같이 오래오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 많이 먹고 치료도 잘 받아요. 응? 그러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셨어요. 은혜야, 할미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니? 지금도 이렇게 오늘 내일 하는데 비싼 돈 들여 살려놔봤자 오래 못 버틴다. 그러니까 너라도 네 인생 살아. 언제까지 이렇게 나만 보고 살 거요? 할머니, 왜 그런 말을 해요? 난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할머니가 유일한 내 가족이란 말이야. 할머니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알아들어? 제 눈물 섞인 협박에 결국 할머니도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죠. 그날 이후 할머니는 다시 밥도 잘 먹고 치료도 잘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 1년 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셨죠. 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작은 단칸방도 하나 구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바로 동생에게 연락부터 했어요.
은희야, 할머니 퇴원했어. 복지센터에서 집도 구해줬으니까 다시 같이 살자.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미안해, 언니. 난 그냥 엄마랑 계속 같이 살고 싶어. 뭐? 너 지금 나랑 할머니 버리겠다는 거야? 미안해. 그치만 다신 그 배고팠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내가 지금 거기 가면 어쩔 건데? 언니가 내 학비랑 학원비 다 대줄 수 있어?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이야.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주라. 내가 나중에 기회 와서 다시 연락할게. 하지만 그날 이후 동생은 다신 전화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런 동생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동생을 이해하게 됐죠. 엄마 곁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게 동생 입장에서는 최선이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동생과 연락을 끊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갔어요. 할머니는 병에서 회복하셨지만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신 건 아니었어요. 치료 후유증 때문인지 몸이 많이 약해졌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셨죠. 저는 그런 할머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아 매일 집과 일터만 오가며 정신없이 살았어요. 하지만 그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할머니는 생각보다 빨리 제 곁을 떠나셨어요. 은혜야, 미안하다. 내 새끼. 할미가 끝까지 네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무슨 정신으로 장례식을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조문객을 받으면서도 온몸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사람들은 울고 있었지만 정작 저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멍한 상태였죠. 그러다 불현듯 정신이 든 건 장례식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얼굴들을 마주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몇 년 만에 보는 엄마와 동생이었죠. 엄마는 여전히 단정하게 꾸민 모습이었고 동생은 한눈에 봐도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는 듯한 차림새였어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직접 마주하고 나니 더 실감이 나더군요. 언니. 눈이 마주친 순간 동생이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는데요.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반가움, 서운함, 그리고 자괴감. 저는 할머니 병고안 때문에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식당 허드렛 일을 전전하고 있는데 동생은 성공한 대기업 직장인이 되어 있었죠. 함께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게 씁쓸하기만 했어요. 장례 치르느라 고생 많았겠다. 할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 잘 챙겨드렸지? 엄마가 그렇게 말을 건넸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뭔가 얹힌 듯한 기분이었어요. 할머니가 떠난 것도 실감이 나지 않는데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너무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니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동생이 멋쩍은 듯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거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딱 봐도 현금이 두둑하게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일순, 이제 와서?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더군요. 제가 할머니 병원비를 대겠다고 죽어라 일하고 힘들게 버티던 때는 나 몰라라 했으면서 할머니가 살아계실 땐 연락 한 통 없던 주제. 이제 와서 돈 몇 푼 쥐어주면서 마음의 짐을 덜려고 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면서 입을 열었어요. 됐어, 그냥 넣어둬. 아니야, 받아 언니. 장례 치르는데도 돈 많이 들 텐데. 글쎄 됐다니까. 네 돈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넣어두라고. 저도 모르게 쌀쌀맞게 튀어나간 말투에 동생이 흠칫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엄마가 한마디 하더군요. 아니 은혜야, 너 왜 그러니? 동생이 기껏 너 생각해서 준다는데. 그 말에 일순 서운함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엄마를 향해 외쳤죠.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이혼하면서 나랑 은희를 할머니한테 버린 주제에 언제 한번 들여다본 적이나 있어?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인사라도 한 번 한 적 있냐고?
이렇게 죽고 나서야 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데? 아니, 얘가 진짜... 됐으니까 이만 가세요. 할머니 장례는 내가 알아서 치를 테니까.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동생이 몇 번이고 제게 연락했지만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죠. 물론 알고 있었어요. 동생이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제가 치졸하게 굴고 있다는 걸.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마주한 동생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군요. 나는 대체 뭘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할머니를 떠나보낸 뒤 처음으로 제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동안 살아남기 위해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정작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제게 남겨진 건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렇게 며칠을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을 나갔어요.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으니까요. 뜻밖의 인연이 찾아온 건 그로부터 약 반년 뒤였어요. 그 사람은 제가 일하던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는데요. 단정한 외모에 깔끔한 옷차림이 인상적인 남자였죠. 그래도 제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손님들 중 하나일 뿐이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저기 혹시 오늘 몇 시까지 일하세요? 네? 그건 왜... 저 공짜 영화표가 생겼는데 기한이 오늘까지라서요. 같이 보러 갈 사람도 없고 괜찮으시면 같이 보지 않을래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덜덜 떨리는 손과 새빨개진 귓볼을 보면서 마음을 바꿨죠. 뭐랄까, 너무 쑥맥 같은 사람이라 거절하는 게 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뭐 좋아요. 저 2시간 뒤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줄래요? 네, 그럼요. 기다릴게요. 그렇게 손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남자와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영화가 끝난 후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밥도 먹었죠. 자연스레 이런저런 대화도 나눴는데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워낙 소심해서 고백할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은혜 씨가 한동안 가게 안 나온 날 있었잖아요. 아, 네.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한 달 정도 쉬었었죠.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은혜 씨가 언제까지고 그 가게에 있는 게 아닌데 지금 내 마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후회하겠다 싶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낸 거예요. 혹시 불편했다면 미안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너무 외로웠기 때문일까요? 그 사람의 고백이 그렇게 싫지만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보잘것없는 나를 좋아해 준다는 게 기뻤죠. 고민 끝에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여줬고요.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까지 준비하게 됐어요. 하루빨리 제 가정을 꾸리고 싶기도 했고요. 그 사람이 제게 너무 지고지순했거든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사랑받고 살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마냥 행복했던 건 아니었어요. 시댁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몹시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그럴만도 했어요. 남편은 잘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에 형제들도 전부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반면 저는 고졸에 가정사도 복잡했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선 마음에 들 리가 없었죠. 그래도 남편이 결혼을 밀어붙여서 어찌저찌 식을 치를 순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시어머니는 결혼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합가를 요구했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시어머니와 한 집살이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오자마자 일하던 가정부 아주머니부터 내보냈어요. 저를 전적으로 부려먹겠다는 심산이었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게 앞치마부터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팔짱을 낀 채 말했죠. 우리 집에서 며느리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먹고 사는 그런 일은 없다. 알겠니? 네, 어머님.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의 하녀가 되었어요.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의 삼시세끼 밥을 준비하고 청소며 빨래까지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심지어 시아버지의 양복을 다려놓는 것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시누이의 다이어트 도시락을 싸주는 것도 전부 제 몫이었네요. 어찌나 일이 많은지 새벽같이 일어나 화장실 한번 못 간 채로 자정까지 일한 적이 부지기수였죠. 하지만 고된 노동보다 더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언사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마다 옆에서 흰눈을 뜨고 절 감시했고요. 그러다 조금이라도 책 잡힐 게 생기면 온갖 잔소리를 늘어놨어요. 예, 설거지를 이따위로 하면 어떡해? 그릇 미끈거리는 거 안 보여? 죄송합니다, 어머님. 너 어릴 때 할머니 손에서 컸다며? 너희 할머니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든? 저를 욕하는 건 상관없었지만 돌아가신 할머니까지 욕보이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참다 말했죠. 어머님, 다른 건 몰라도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뭐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대드는 게 아니라, 아이고, 네가 이럴수록 그 양반 더 욕보이는 거야. 어디 어른한테 대들긴 대들어. 가정교육 못 받고 자란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 어머님은 가정교육 잘 받으신 거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고인을 욕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미쳤나 진짜. 그 순간 뺨에서 뜨거운 불길이 일었어요. 시어머니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제 뺨을 때린 거였죠. 맘 같아선 같이 때리고 싶었는데요. 그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참았네요. 제가 그렇게 미련하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다름 아닌 남편 때문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괴팍한 성정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아니야, 힘들긴. 고생하는 거 알아. 내가 중간에 나서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 알잖아. 그럼 오히려 더 화내면서 당신 괴롭힐 게 뻔해. 그래도 조금만 참고 버텨줘. 아이 생기면 교육 핑계 대면서 분가할 수 있을 테니까. 그땐 우리 둘이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남편의 그 말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남편은 밤마다 제게 고생했다며 어깨를 주물러 주고요. 다정한 말로 저를 위로했죠. 이 사람만 내 편이라면 이 힘든 시집살이도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뜻밖의 인물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죠. 다름 아닌 여동생이었죠. 어쩐 일이야? 저기 그게 있잖아 언니. 나 결혼해. 정말? 언니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야. 동생의 결혼 소식에 놀란 것도 잠시, 이윽고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바로 동생의 결혼 상대가 재벌 3세였다는 거죠. 제보 이름이 왠지 낯이 익는데. 그럴 거야. 실은 그 사람 우리 회사 대표님 아들이거든. 쭉 미국 지사에 있다가 얼마 전에 한국 들어왔는데 같은 부서에서 일하다 보니 어떻게 이렇게 됐네. 동생은 담담하게 얘기했지만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생이 다니고 있던 회사는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으니까요. 동생이 그런 기업의 며느리가 된다니 도무지 믿기질 않았죠. 한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그동안 동생과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지냈고 솔직히 말하면 제 삶이 너무 팍팍해서 동생이 어떻게 사는지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한참 말문이 막힌 채 있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그래, 결혼하는구나. 축하해. 축하한다는 말은 진심이었어요. 한때 동생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것도 다 세월의 풍파에 날아가 버렸죠. 괜히 혈육이겠어요? 비록 저는 시댁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동생만큼은 좋은 남편, 좋은 시부모를 만나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길 바랬죠. 그런 제 마음을 읽은 걸까요? 동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 언니, 내 결혼식 와줄 수 있지? 그럼 당연하지. 청첩장 나오면 또 연락해.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자.
고마워, 언니. 그리고 미안해. 여전히 제 눈치를 보는 동생 때문에 괜히 마음이 아려왔어요. 그래서 청첩장이 나오자마자 바로 남편과 같이 동생을 만났죠. 그 자리에서 예비제부도 처음 만났는데요. 재벌 3세라고 해서 긴장했는데 다행히 소탈하고 좋은 사람 같더군요. 무엇보다 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죠. 은희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언니분이 은희 씨한텐 부모나 다름없는 존재였다고. 아유, 아니에요. 은희한테 제가 뭐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걸요. 그럴 리가요. 할머님 아프셨을 때도 은희한테는 공부하라고 하고 할머님 병원 비며 뒷바라지며 다 혼자 책임지셨다면서요? 은희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한 일 생기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은희가 입은 은혜 제가 꼭 갚아드리고 싶으니까요. 예비제부가 생각보다 더 깍듯한 사람이더라고요. 정작 저는 자매 사이의 일인데 뭘 본인이 나서서 은혜를 갚니마니 하나 싶었지만요. 그런데 제부의 이 말이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일으켰어요. 글쎄 남편이 별 생각 없이 그 말을 시어머니한테 전한 거예요. 예, 이번에 너희 동생이 땡땡기업 며느리가 된다면서? 그게 정말이야? 아, 네. 네가 일찍이 학교 그만두고 일한 게 다 너희 동생 뒷바라지 하느라 그런 거 아니니? 이번 기회에 그렇게 고생한 거 다 받아내야지. 사돈처녀 신랑 될 사람도 뭐든 다 얘기하라고 했다며. 은혜 갚고 싶다고. 은혜 갚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자매 사이에. 그리고 동생 뒷바라지를 제가 했다고 보긴 힘들어요. 할머니 쓰러지고 동생은 바로 엄마한테 가서 살았거든요. 어쨌든 너 혼자 고생하면서 너희 할머니 책임진 건 맞잖아. 그럼 그 고생한 값 받아내야지. 안 그래도 우리 경준이 곧 병원 이전해야 하는데 요즘 건물값이 말도 안 되게 올랐어. 알지? 이번 기회에 그쪽 집안에서 건물 한 채 내어주면 좀 좋아?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욕심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재벌가에 시집 가는 게 저도 아니고 제 동생인데 건물을 하나 달라는 게 말이나 되나요? 그래서 딱 잘라 거절했죠. 어머님,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동생 뒷바라지 한 건 제가 아니라 저희 친정 엄마라니까요? 그리고 설사 제가 뒷바라지 했다고 해도 어떻게 염치 없이 건물을 한 채 달라고 해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그럼 나 뭐 염치가 없다 이거야? 네가 이렇게 멍청하니까 우리 경준이가 아직도 그런 작은 병원에서 빌빌대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의사들은 와이프 잘 만나서 진작에 강남 금싸라기 땅에 큰 병원 내고 잘 살고 있는데. 긴 말할 거 없고 너 사돈 처녀한테 딱 10억만 달라고 해라. 네? 10억이 무슨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전 그런 요구 못해요, 어머님. 할 생각도 없고요.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좀처럼 포기를 모르셨죠. 거진 매일같이 10억 얘기를 꺼내며 저를 들들 볶으셨네요. 남편도 힘들었는지 나중에 제게 그러더군요. 여보, 그냥 처제한테 한번 말이라도 해보면 안 될까? 어머니가 들들 볶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을 어떻게 해? 그렇지만 당신 시집 올 때 빈몸으로 온 건 사실이잖아. 어머니가 유독 당신한테 모질게 구는데도 그 이유도 있는데. 처제가 10억, 아니 그 반의 반이라도 해주면 어머니 태도도 달라지지 않겠어? 솔직히 재벌가 시집 가는데 몇 억은 껌값이지 뭐. 당신까지 정말 왜 그래? 우리가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시집 가는 애한테 그런 걸 부탁해야 되는데? 은희가 돈으로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또. 그냥 말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 가지고.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내 동생이 재벌가로 시집 간다니까 진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길 기대하는 거야? 언젠가부터 남편과의 사이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시작하면 자꾸만 다투게 되더군요. 신혼 시절에야 잠깐 싸움을 해도 눈만 마주치면 풀렸지만 이제는 저희가 꿀이 뚝뚝 떨어지는 신혼도 아니고 한번 싸우면 앙금이 오래 가더라고요. 자식이라도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도 저희 부부 사이엔 자식이 없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남편과 냉전 아닌 냉전의 시기를 보내는 동안 동생은 무사히 결혼식을 치렀고요. 신혼여행을 떠났는데요. 제가 끝끝내 동생에게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란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어요. 급기야 남편이 세미나로 지방에 내려간 날 한밤중에 저를 깨워 현관으로 마구 내몰았죠. 네가 지금 잠이 와? 당장 가서 네 동생한테 10억 받아와. 어서! 어머님 대체 왜 이러세요? 전 그럴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럴 생각이 없어? 네가 이 집에 맨몸으로 시집와선 공짜로 우리 아들이 벌어다준 돈으로 편하게 놀고 먹으니까 아주 호강에 겨워 똥을 싸지? 됐고, 네 동생한테 10억 받아올 때까진 이 집에 한 발짝도 못 들어와. 10억 가져오기 전엔 들어오지 마! 어머님! 그렇다고 이렇게 한밤중에 내쫓으시는 게 어딨어요? 저희 그 이가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준이한테 일러 바치겠다고?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우리 경준이가 아무리 널 사랑한들 돈 10억보다 더 사랑할 것 같니? 시어머니는 제 눈앞에서 대문을 쾅소리나게 닫아버렸어요. 당시 저는 맨몸으로 쫓겨나 채 지갑도 못 챙긴 상태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대문을 두드려도 시어머니는 열어줄 생각을 안 터군요. 결국 고민하다 남편 병원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지방 세미나를 가는 바람에 병원도 내일까지는 휴진이었고 그럼 로비 소파에서라도 쪽잠을 잘 수 있겠다 싶었죠. 병원 비밀번호야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근데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려는 순간 진료실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걱정하지 마. 집사람한텐 세미나라고 둘러댔으니까 내일까진 여기 아무도 안 온다고. 그치만 병원에서 이러는 건 좀 그래. 그냥 호텔로 가면 안 돼? 그럼 일단 나한테 뽀뽀해줘.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뭔 말린다니까 진짜. 이리 와봐, 뽀뽀해 줄 테니까. 누가 봐도 사랑을 속삭이는 두 남녀의 목소리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진료실 쪽으로 다가갔는데요. 반쯤 열린 문틈으로 보인 건 남편과 웬 여자가 진하게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여자는 다름 아닌 남편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죠.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나밖에 모르는 것 같던 지고지순하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끌어안고 있다니. 하지만 더 경악스러운 건 이어진 남편의 말이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나 이혼만 하면 너한테 바로 올 테니까. 말로만? 그놈의 이혼 대체 언제 하는 건데? 기다려. 그 옆에는 아주 쓸모없는 년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처제가 재벌가로 시집을 갔단 말이야. 그동안 그 옆편네 꽁으로 먹여 살렸던 값은 다 받아내야지. 그 10억? 근데 그 아줌마가 정말 받아낼까? 동생하고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살았다며. 받아내게 해야지. 안 그래도 어머니가 지금 계속 닥달하고 있어. 근데 그것도 안 먹히면 병원 부도 났다고 구라를 좀 칠까 해. 당장 지 남편 병원이 망하게 생겼다는데 그래도 지가 구걸하기 싫다고 버티겠어? 그 천박한 말에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는데요. 그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바로 증거 수집이었죠. 그 와중에 그런 게 생각나다니. 평소 이혼 관련 프로그램을 열심히 본 게 도움이 되더군요. 어쨌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과 상간녀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증거가 수집됐다고 생각하자마자 남편의 진료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당신 미쳤어? 세미나 간다며? 간호사랑 진료실에서 이렇게 붙어먹는 게 세미나야? 당신이 이 시간에 병원엔 어떻게... 네 잘난 애미가 날 쫓아냈거든. 내 동생한테서 10억 받아오라고. 그 애미의 그 자식이라고 너도 똑같은 쓰레기였어. 아무것도 모른 채 너 하나만 믿고 산 내가 멍청했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는 남편이 변명이든 사과든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기가 막히게도 남편은 뒷머리를 벅벅 긁으며 짜증을 내더군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게 진작에 처제한테 말해서 10억 가져왔으면 됐잖아.
그럼 우리 어머니도 당신 예뻐했을 거고 나도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파는 일 없었을 거 아니야?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 바람 피운 게 내가 돈을 안 가져와서야? 뭐 아니라고 할 순 없지. 요즘 돈 문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싸웠냐? 뻔뻔한 남편의 말에 속에서부터 불길이 치솟아 올랐어요. 전 그대로 달려가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힘들었죠. 안 그래도 머리숱 없는 게 콤플렉스였던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 외쳤네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놔? 나한테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면서 이거 놔. 제발 놓으라고! 내가 놓긴 왜 놓니? 너처럼 아랫도리 관리 못하는 놈은 차라리 대머리가 돼서 여자들한테 헛수작 못하게 해야 돼. 저는 남편의 머리카락을 보란듯이 한 움큼 뽑아놨어요. 그리고 옆에서 벙쪄있던 상간녀의 뺨도 시원하게 날려줬죠. 내가 니들이 여기서 하고 있던 더러운 짓 다 찍었거든. 위자료 토해낼 준비나 해. 법정에서 보자고, 알겠니? 그렇게 저는 씩씩거리며 진료실 문을 나섰는데요. 그 사이 시어머니에게 문자가 한 통 와 있더군요. 너 너희 동생한테 10억 안 받아오면 소박 맞을 줄 알아. 다신 집에 발 디딜 생각도 마. 하고 또다시 협박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문자에 감사해요. 영원히 안 들어갈게요. 하고 시원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시댁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거였어요. 지금까지 제가 겪은 일련의 일들을 말해주자 변호사는 바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비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셌어요. 고민하다 동생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요. 동생은 바로 1억이라는 큰 돈을 보내주더군요. 돈 더 필요하면 말해. 솔직히 형부 처음 봤을 때부터 인상이 쎄하더라니. 그런 쓰레기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언니한테서 떼어냈을 텐데. 분명 뒤가 구린 짓을 더 하고 있을 거야. 내가 사람 붙여서 형부 뒷조사 좀 해볼게. 괜찮지? 그렇게 해주면 나야 고맙지. 솔직히 변호사를 만나고 나서도 많이 막막했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주부인데 남편은 잘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였으니까요. 제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싶었는데 동생의 존재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동생의 촉은 맞았어요. 동생이 흥신소를 통해 남편 뒷조사를 하자마자 충격적인 사실들이 우수수 드러났죠. 알고 보니 남편의 바람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저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스튜어디스, 간호사, 카페 알바생 등 이 여자 저 여자 닥치는 대로 만나고 다녔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성형 재료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늘 안전한 프리미엄 성형을 내세웠으면서 원가 절감을 위해 질 낮은 수입 실리콘과 허가받지 않은 필러를 사용하고 있었죠. 해외에서 불법 반입된 보톡스를 무단 사용한 정황도 잡혔네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저는 남편 병원의 전 직원들과 접촉했어요. 처음엔 다들 무서워서 입을 열지 않았지만 동생이 변호사를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제시하자 몇몇 직원들이 입을 뗐어요. 그렇게 직원들의 증언과 내부 문서까지 확보한 저는 바로 보건당국에 신고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병원은 압수수색을 당했죠. 남편은 처음엔 태연하게 나오다가 병원이 들통나고 의사 면허까지 위험해지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죠. 저를 찾아와 애걸복걸하며 싹싹 빌더라고요. 은혜야, 내가 잘못했어. 나한텐 너뿐인데 우리 어머니가 하도 널 싫어하니까 나도 거기 넘어가서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난 너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혼만 하지 말자. 그래? 나랑 이혼하기 싫어? 그럼 난 너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럼 10억 가져와봐. 나한테 10억 주면 이혼 다시 고려해 볼 테니까. 뭐?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나한테 10억이 어딨어. 지금 네가 신고하는 바람에 병원도 다 망하고
난 의사 면허 취소되게 생겼는데.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네가 깨끗하게 살지 않은 탓이지. 됐고 10억 가져와. 그럼 이혼 다시 생각해본다니까? 은혜야, 10억이 무슨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왜?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는 것뿐인데. 10억 못 가져오겠지? 그럼 얌전히 재판이나 준비해. 은혜야, 잠깐만! 저는 붙잡는 남편을 뿌리치고 돌아섰어요.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결국 남편도 이혼을 받아들였고요. 변호사를 통해 협상하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협상 따위 필요 없었어요. 이미 남편의 모든 비리와 불륜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이 몰락하는 동안 시어머니 역시 저한테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은혜야, 아가, 내가 미안했다. 사실 널 그렇게까지 내쫓을 생각은 없었는데. 설마 내가 진짜 10억에 눈이 멀어 그랬겠니? 그냥 네 길을 좀 꺾어줄 생각으로. 이제 와서 그런 변명하실 필요 없어요. 다 끝난 일이니까요. 내가 다 잘못했다. 그러니 제발 우리 경준이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실은 내가 너한테 말을 못했는데 너희 시아버지 말이다. 요즘 사업이 잘 안 풀려서 기존 거래처랑 거래도 싹 다 끊기고 언제 폐업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야. 실제로 올해 안에 사업 정리할 생각인데 이리저리 빚잔치 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 경준이 의사 면허도 취소되고 이혼당하면 우리 집안도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그거야 제할 바 아니죠. 너 정말 이럴 거냐? 내가 너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면 그땐 네 마음이 좀 풀리겠어? 참나. 어머니 무릎이 뭐 얼마나 비싸다고요. 100번 1000번 제 앞에서 무릎 꿇어 보세요. 그깟 싸구려 무릎 제겐 10원 한 장의 가치도 없으니까. 뭐야? 너 정말?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그럼 이만.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차단했어요. 그리고 남편 병원에 대한 보건당국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남편은 결국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면허가 정지됐죠. 또 알고 보니 상간녀 역시 남편에게 따로 아파트 한 채를 받은 게 있어서요. 상간녀 역시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네요. 결국 병원은 폐업했고요. 남편은 수억 원의 빚을 떠안은 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시댁 역시 남편의 빚을 무리하게 갚아주다가 결국 파산하고 말았고요. 반면 제 인생은 이혼 소송 후 확 폈어요. 저는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통해 꽤 많은 돈을 받아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살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그 많은 재산을 다 저랑 동생한테 물려주셨지 뭐예요. 할머니 장례식에도 안 왔던 양반이 나름 저와 동생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긴 했나 보죠. 원래는 상간녀랑 법적인 부부 사이라서 재산 중 일부가 상간녀한테도 넘어갈 예정이었는데요. 아버지가 미리 재산을 빼돌려 회사를 만든 다음 그 회사 지분을 저와 동생에게 넘겨주는 방식을 썼더라고요. 불법은 아니지만 일종의 편법이라고나 할까요? 덕분에 그 상간녀는 다 늙어서 돈 한 푼 못 받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답니다. 뒤늦게 제가 연락해서는 온갖 우는 소리를 하는데 제가 받아줄 이유가 있나요? 다신 연락하지 말자고 했던 건 그쪽 아니었나요? 전화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그냥 차단해버렸죠. 어쨌든 그렇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과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 등을 더하니 꽤나 억소리 나는 돈이 모였어요. 고민하다 그 돈으로 작게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더 잘 풀려 대박이 났지 뭐예요. 최근엔 체인점도 몇 개 내서요. 지금은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동생과도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 엄마까지 셋이서 모녀 여행도 다녀왔죠. 한때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지냈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역시 마지막까지 제 곁을 지켜주는 건 친정 식구들 뿐이더라고요. 가끔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해요. 듣자 하니
남편은 의사 면허가 취소된 후 완전히 폐인처럼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빚더미에 올라앉았으면 막노동이라도 해서 그 빚을 갚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단번에 인생 역전할 생각으로 도박을 생각했다가 오히려 더 큰 빚만 떠안았다고 하더라고요. 더는 은행빚도 안 나와서 사채빚에까지 손을 댔다고 하더군요. 겹지인들 말로는 이제 연락도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사채업자들한테 해코지를 당한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시부모님도 그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다가 전 재산을 다 날리고요. 지금은 두 분 다 요양병원에서 쓸쓸한 말로를 보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때 한 지붕 아래 살았던 만큼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다 자업자득인걸요. 이제 저는 그들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그저 지나간 과거일 뿐이니까요. 썰밤 가족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과거를 털어놓기까지 참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데요. 이렇게 용기를 낸 만큼 이 말씀만큼은 꼭 드리고 싶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만 있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필요할 땐 싸울 줄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저처럼 결국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부당한 일엔 꼭 맞서 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